우리 4절을 함께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농담으로 요새 아파트 이름이 막 혀꼬부라지고 길고 그러는 것 이유가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한다고 우리 애를 웃긴 적이 있습니다. 5월 달이 가정의 달인데요. 사실은 이 가정 얘기가 나오면 무릇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고 또 누구 얘기하기 전에 우리 가정부터 돌아보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19년 12월 달쯤인가 서울가정법원에서, 여러분 서울가정법원 들어가 보면 제가 1년 동안 거기 이혼 상담관을 했기 때문에 1년을 출입했는데 딱 들어가면 앞에 4인 가족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가정법원이 세워진 이래로 4인 가족 동상이 있던 그 동상이 철거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4인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1인 가족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4인 가족 개념을 이제는 지웠습니다. 옛날에 아들, 딸 구별 말고 뭐 둘만 나 잘 기르자. 그래가지고 아들, 딸 하나씩이면 대박 난다고 그런 세질이 있었죠. 그래서 4인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아파트 아무리 지어도 모자랄 거라고 왜? 한 놈이 하나씩 차지하고 앉을래니. 그래서 요새는 작은 평수가 인기가 있다고 그러죠. 왜? 4인이 살 이유가 없는 거니까. 시대가 많이 변해서요. 옛날에 우리 여인네들은 시집 가면은 그 집 귀신이 돼서 나오는 것이 유교이기 때문에 가히 뭐 시어머니한테 대들 생각도 못했던 것이고, 또 정말 요새 말하면 시어머니가 노망이 들고 우리로 말하면 이상한 증세, 치매 증상을 보여도 그것을 지극히 끝까지 감당하며 효로 섬기는 것이 부덕, 여자의 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시의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집살이의 한을 갖고 살았는지는 잘 알죠. 그런데 오늘날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드릴 말씀의 주제가 성인 자녀. 자꾸 효 얘기하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앉혀놓고 효 얘기하는데요. 지난주 설교도 그랬지만 정말 효도는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부모님 살아있으면 60대, 70대가 부모님 살아계시면 70대예요. 정작 효를 행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효를 가르치지 않고요. 불효해도 되는 어린아이들한테 붙잡아 놓고 효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파워포인트 뜨죠. 지금 7가지나 돼가지고 파워포인트를 7줄로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씩 보면서요. 리모컨이 어딨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에게 어른 노릇하는 건지, 어른 노릇을 하지 못하면 요새 아이들은 절대로 부모나 어른 세대를 따르지 않습니다. 왜 아이들이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놀리냐 하면 이 꼰대가 뭔 줄 압니까? 자기만 옳다고 그러고 남의 얘기 안 들어주는 사람을 꼰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들 말입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엄마 앞에서 깍듯이 절하고요, 어른들 앞에 잘해요. 그런데 뒤에 가서는 전혀 어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놀아요. 그래서 보통 문제 일으키고 어머니들이 와서 하는 말은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집에 20대, 10대, 20대 아이들이 있습니까? 집에서 욕 한마디도 안 하시죠? 우리 아이는 절대로 욕 안 해. 아닙니다. 엄청 잘해요. 왜? 그 욕을 안 하면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 바른 생활 어린이를 얘기하는 이 어른들이 꼰대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오늘 크리스찬 젊은 어른들이 이 젊은이들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가끔 말씀드렸는데요. 옛날에는 할아버지 살던 시대나 아버지가 살던 시대나 내가 살던 시대나 똑같습니다. 조선 500년이 거의 개화기 말기만 빼고는 거의 비슷하다고요. 한번 호란이나 외란이 나서 나라가 뒤집히면 조금 바뀌는 게 있을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인생 경험이 아버지 인생 경험이 그대로 내게 얘기하시는 족족 내 인생의 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젊은 애들 하는 얘기 알아들으십니까? 요새 학교 교수들도요, 젊은 교수들이 박사학위 받아온 걸 읽으면서 같은 전공인데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제자가 박사 받고 불 앉혀놓고 이거 설명하라고 하는 게 공대 교수들의 일이랍니다. 옛날에는 이 학자들이 유학 한문을 해서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지식이 권력이거든요. 지식이 권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기틀 쓰고 말려. 왜? 한글을 배워서 알면 지식이 권력이 분산돼요. 그러니 사대부들은 죽더라도 결국 반포된 한글을 언문이라고 매도하고 지식을 공유하지 않으면, 지식은 곧 권력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왜? 글자를 알아서 지식을 가지고 지식을 가진 자가 권력이고 지배층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글자가 뭡니까? 컴퓨터입니다. 핸드폰입니다. 우리 어른들 죽었다 깨나도 핸드폰으로 아이들을 따라갈 수 없어요. 이미 아이들은 핸드폰을 통해서 세계의 전 지식을 읽고 있다고. 지금 글로서 홈페이지가 가버렸다면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SNS를 전체를 장악하면서 모든 정보가 그쪽으로 다 떨어지는데 그 아이들이 다 듣고 그 찌꺼기가 어른들에게 온다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걸 접하는 순간 아이들은 또 다른 세대로 넘어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홍보할 적에요, 학교 홈페이지 클릭 딱 해서 3초 안에 학교 홈페이지에 나타나지 않으면 아이들 넘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빠른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도 할 수 있으면 클릭하는 순간에 대문 화면을 확 뜨도록 만든다고요. 왜? 3초를 기다려주지 않고 지나가 버리니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이 젊은 세대 앞에 공자맹자 얘기하고 옛날에 우리는 이랬는데 보릿고개 얘기하면은요, 아이들은 얘기하면서 돌아서 꼰대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 지금은 아이들로 하여금 효를 가르치고 효를 하게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들에게 효를 해야 되는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지금의 젊은 20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30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40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40대, 50대, 60대, 70대들이 알아야 세대 간의 갈등도 줄고 꼰대라 소리 듣지 않고 이렇게 괜찮은 분으로, 그리고 우리들도 저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들이 아니고 상당히 신선하고 괜찮은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들로. 자, 첫째가 보이십니까? 예, 자녀 뒤로 물러서라. 혼자 힘으로 서게 해야 한다.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요, 이렇게 끝까지 케어하고 결혼할 때까지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고생을 시켰거든요. 요새 아이들은 고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고생하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제 철학처럼 있는 건데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고생합니까? 일본의 젊은이들이 고생합니까? 유럽의 젊은이들이 고생합니까? 왜 우리 애들만 배고파 보고 우리 애들만 고생해야 합니까? 우리 애들은요, 미국, 영국, 일본 저 아이들처럼 아버지 세대들이 잘하는 인류 위에 서서 정말 우리가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교육 환경 만들어주고 거기에 서서 고생 없이
인류 아이들과 세계 인류 아이들과 겨루어서 1등하게 만들어야지 왜 우리 아이들에게 배고픈 걸 가르치려고 그럽니까? 저거 배고픈지 배를 고파 봐야 인생을 알지 요새는 배고파서는 인생 모릅니다. 배불러야 인생을 알죠. 해서 아이가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들어가면요 부모들은 아이 뒤로 물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부모들이 아이 앞서서 미리 걱정을 하고 미리 아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 같죠. 참 헬리콥터 부모가 되고 맨날 아기 머리 위에서 뱅뱅뱅 도는 그런 진짜 마마보이가 아니고는요. 요새 아이들은 여러분들 생각 이상으로 자립적입니다. 아주 자율적이고 액티비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이미 떠버서 저만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려고 하는 도움이 그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정말 10,000원짜리 하나 주는 게 도움이 될까? 여러분이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이들에게는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일단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벗어나서 대학생이 되고 30대 40대가 됐을 때 부모들은요 아이들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면에서요 그들의 인격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미숙하지만 그들의 판단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생각을 인정해주고요. 그래서 그들을 믿고 한 발짝 뒤에 물러서서 그들을 지켜보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두 번째가 기다리세요. 도와달라고 할 때까지. 근데 내가 조금 능력이 있고 내가 지금 재정적인 능력, 지적인 능력, 사회적인 능력이 있고 도와줄까? 이렇게 먼저 찾아가서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서제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 아이들을 바라보는 기성세대를 향해서 하는 말은 정말 그 아이를 성공시키고 싶거든. 그 아이가 도와달라 할 때까지 기다려. 특히 우리 어머니들이 있잖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해할 텐데 자꾸 애들 보고 먹어라 그래요. 여러분 친정 가시면 엄마들이 자꾸 내놓잖아요. 엄마들이 계속 먹으라고 그러면 딸은 짜증을 냅니다. 사위는 난감한 표정 짓고 가만히 있고요. 갈 때마다 요렇게 저렇게 바리바리 싸줍니다. 결국 가져오면서 딸하고 엄마하고 싸운다고요. 근데 잘 보세요. 그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시집간 딸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먹는 거 챙겨주는 것밖에 없다고요. 집에 돈이 많은 엄마 같으면 다르겠지만 그래도 착실하게 산 어머니에게 시집간 아들과 딸과 사위에게 줄 수 있는 건 밥 해주는 거, 반찬 해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집에서도 이미 아이들이 저렇게 커버리면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밥밖에 없다는 게 슬픈 겁니다. 그게 자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팔짝팔짝 뜁니다. 엄마 또 먹으라고 그런다고. 저도 가끔 집에서 제 아내가 그럽니다. 밥 달라 할 때까지 내버려 둬. 밥 달라 할 때까지 내버려. 그러면 아니 저 제때 먹어야 저 건강도 저런데 건강 생각하고 해서 밥 먹자 안 먹겠다고 싸우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죠. 엄마와 딸, 엄마와 아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 반사회인 이상이 됐을 때는요 엄마 도와줘, 아빠 도와줘 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끝없이 기도로 도우면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활 속에는 우리 엄마가 나에게 도와주겠다고 직접 얘기하지는 않지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집에서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 의식만 갖게 해도 아이에게는 든든합니다. 여러분 요새 아이들 못 먹어서 영양실조 안 걸리거든요. 지가 다이어트 해가지고 기를 쓰고 정말 거식증 걸려 있는 거 그런 거 아니거든. 요새 아이들 영양 과다입니다. 운동 부족이지 영양 과다라고요. 그러니 먹는 거 그렇게 안 챙기셔도 됩니다. 운동에 관해서는 여러분 신경쓰지 몰라도 어쨌든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잔소리꾼, 간섭꾼으로 이해되는 순간부터 대화의 길이 자꾸 끊어집니다. 자꾸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어른으로 대접하고
어리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저 어리다는 겁니다. 조금 펴줘도 젊다는 거거든요. 아직 젊어서 몰라서 그런데. 그래서 막 네가 20살이 그 나이 값은 해야지 이런 말을 하면은요, 우리 젊은 친구들 뺑 돕니다. 내가 왜 나이 값을 못하고 있는데? 근데 어른들 보기에는 그게 나이 값을 못하는 거예요. 30이 되고 집안에 뒹굴뒹굴 뒹굴 앉아서 엄마 속이 뒤집어지죠. 40이 됐는데도 장가도 안 가고 뒤집어지고 방 안에서 돕니다. 엄마가 뒤집어지죠. 그런데 그 아이가 40이 돼도 집에서 뒹굴고 있는 데는요, 분명히 거기에는 엄마 아빠의 과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거의 자식들 편드는 쪽에서 서 있으니 여러분 조금은 서운하더라도 이해하세요. 왜냐, 다른 데 가서는 또 젊은 애들한테는 니네 그러면 안 된다고 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어른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기운 말이니 한쪽으로 그렇게 치우다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질병에 관한 얘기를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랬어요. 아,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지요. 그러나 그 시간에 다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설교 끝에 토론될 수 있는 게 너무 그 분위기가 저는 좋거든요. 설교 내용에 관해서 리뷰할 수 있는 거는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자녀들에게 그 기울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런 면에서는 많이 좀 생각을 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반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게 반말하는 버릇이 배어 있는데요, 우리 60, 70대 어른들이요, 주일날 꼬마들한테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눈을 맞추면서 존댓말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 너 참 이쁘구나. 그 말 한마디, 우리 공주님이네. 그 어린 아이들이요, 힘없습니다. 근데 그게 꼬마들만 얻는 줄 아세요. 20대, 30대 우리 젊은 청년들, 여자, 남자들도요, 우리 어른들이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라는 것만, 그런 개념만 빼놓고 끝없이 그들에게 네가 너 나이답지 않게 상당히 생각이 어찌 그리 성숙하냐. 애가 뜬금없이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요. 아, 그런 말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의 대화를 받아주는, 저도 경상도 사람이 입에 밴 말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왜 쓸데없는 사람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른이 듣기에 그 말이 정말 쓸데없는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쓸데없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아, 그렇게도 생각하는구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이렇게 해서 남자애들 싸우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네. 그래서 제가 그 싸우는 방법에 관해서 그때 우리 고등학교 그 교회학교 감리교였는데 그 선생님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 상고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제가요 이렇게 해서 3명을 쓰러뜨렸어요. 그랬더니 보더니 그래서 이러고 지나가고 그랬더니 그분이 오버액션이요. 3명이나? 성택이 그렇게 잘하는 거야, 그거를. 3명이나. 그 오버액션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표정까지도 기억합니다. 그럼 나는 3명을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싸움으로. 그 자신감이 아직도 있다고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그 나신용, 그때 감리교회 남자도 권사님이 계세요. 나신용 권사님, 성택이 그렇게 그거 잘해? 난 놀랐네, 대단하다. 이 칭찬이요, 아직까지 제 가슴 속에 그분의 이름과 더불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어리다고 얕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 어린애들에게, 우리 장년들이요, 너 어떻게 그런 생각, 그것도 할 줄 아니? 그것도 할 줄 아니? 너 정말로 피아노를 잘 치는구나. 우리 보기엔 도미솔 랄라 소리라도요, 어떻게 그렇게 칠 줄 아니? 언제 그걸 다 배웠니? 아이들에게 끝없이 이미 그들이 완성돼 가고 있음을 어른의 입에서 인정해 줄 때 그 아이들은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로 기를 팍팍 죽여놔 버리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데 그걸 피하느라고 치니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말은 안 하더라도 지나가면서 좀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가면 애들은 눈으로 듣는 게 더 빠르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서 조금이라도 뭘 하고 있으면, 어떤 청년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면요, 이렇게 인생을 탁 살아본 사람은 저거 사업 성공할 실패할 줄 압니다. 야, 하지 마. 야, 이 자식. 그렇게 하면 그 청년은 영원히 못 일어섭니다. 그래서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의 생각을 인정해주고 그의 판단을 인정해주고.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아이들의 판단은 굉장히 어설픕니다. 제가 그 인격적인 아버지 설명할 때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딸이 있어요. 근데 딸이 중매가 2개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돈은 굉장히 많은 청년인데 인격이 개떡 같은 아이예요. 한쪽은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데 집안이 지질이 가난해요. 우리 정진영 장로님, 딸을 누구에게 시집 보내시겠습니까? 후자요? 이 사람 괜찮고 돈 없는 사람? 집사는 누구한테 보내시겠습니까? 여기 다 교회들 계시니까 다 후자라 그럴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래, 돈이야 벌면 되는 거야. 건강하고 신앙 좋고 사람 좋으면 벌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 아버지가 말하는 건 좋은데, 너 말이다, 그 개떡, 돈 많다고 개떡 같은 녀석한테 시집가 우리 집에 호적 확 파버릴 거야, 이렇게 말한다든지, 혹은 또요, 야, 돈 많은 게 좋을 수 있어. 혹시 알아? 돈 많고 명 짧을지? 죄송합니다. 야,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사람 그 사랑으로 살아봐야 몇 년이야. 돈이 제일이야. 그냥 사람 그거 뭐 개떡 같으면 어떠냐? 돈 있으면 되지. 너 만약에 저 가난뱅이한테 시가기면 너 둘이 포적 파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면요, 두 쪽이 다 비인격적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딸이, 내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래, 정말 인격적인 아버지는 자기 생각이 있더라도 묻습니다. 딸아, 너는 누구하고 결혼할래? 돈 많은 사람이요. 그래?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다. 여기서 아빠 생각에는 네가 돈 많은 사람, 인격이 개떡 같은 돈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이런 이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다, 설명해 주는 아빠. 돈은 하나도 없는데 인격이 참 좋은 신랑, 이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장점이 이렇게 좋고 이걸 설명해 주는 아버지. 그리고 네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선택할래? 그리고 그 딸의 선택에 대해서 아빠가 동의해 주고 같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 둘째가 미국에서 석사 공부하고 있을 때 띠리리 전화 왔습니다. 아빠 사위가 흑인이라도 괜찮아? 그거 뒷골 땡기는 얘기입니다. 그거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네가 좋으면 뭐 흑인이든 중국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니? 괜찮나? 여기까지는 목사, 교수, 아빠의 오피셜한 대답이다. 아빠 속마음 얘기할까? 그랬더니 됐어 그러고 말았어요. 내가 앞에 한 것은 오피셜하고 공식적인 대답이고, 진짜 아빠의 속마음을 얘기할까? 그랬더니 됐어. 우리 아빠들의 속마음이 있어요. 우리 딸들이, 우리 아들들이 아빠의 속마음을 읽어줄 정도가 되면 다 큰 겁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들은 그들의 생각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들의 판단의 미숙함을 우리가 채워주는 그런 어른의 모습을 보여야 해요. 4번째요, 끝까지 격려하고 응원하되 믿음의 버팀목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어머니들이 그래요. 나 우리 딸하고 친구 같아. 그런데 친구가 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많아요. 걔는 엄마하고 보통 친구 먹을 수 있는 아이는 밖에 나가면요 친구가 바리바리 있습니다. 걔한테 필요한 건 엄마가 필요해요. 아빠하고 친구 먹을 수 있는 아들, 아빠하고 친구 먹을 수 있는 딸은 진짜 밖에 나가면요 엄마 아빠하고 친구처럼 놀 수 있는 아이들은 성격들이 좋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밖에 나가면 바리바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여러분 아이들이 친구처럼 생각하는 부모와 부모처럼 생각하는 부모는 달라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신학과 아이들한테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아버지가 목사인 경우, 그렇지도 반성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버지가 목사인 자녀들이요 굉장히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고 우리 신학과 교들 앞에 다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장로, 권사, 안수입사님 아이들은요 생기발랄해요. 진짜 생기발랄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니 가만히 보면요 아버지의 이 삶의 바운다리에 딱 갇혀서 살아야 하는 패러다임이 목회자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자기 자녀들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교회 재직들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계 형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아버지, 친구 같은 아버지. 근데 어떤 데는 아버지가 친구 같았다가 어떤 데는 아버지가 아빠 같았다가 어떤 데는 옆집 아저씨 같았다가. 제가 제 흉을 보면요 제가 그 학교에서 그러고 때 우리 딸애가 나에게 충격적인 두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루는 들어갔더니 아빠 내일 퇴근하실 때 손도끼 사오세요. 손도끼 왜? 저 피아노 부셔버리게 해요. 피아노 왜 부시는데? 엄마가 말이에요. 나 맨날 피아노 치라고 그러다가 저 부셔버릴 거라고. 또 하루는요. 문을 삐끔히 열더니 아저씨 누구세요? 그러면 콱 닫아버립니다. 자주 일찍 안 온다는 거죠. 자기하고 안 놀아준다는 거죠. 내가 왜 그렇게 바쁜지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아이들에게 일일이 설명할 수 있는 재주가 제게는 없습니다. 네가 언젠가 때가 되면 네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대화가 래퍼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이제 저는 그래서 우리 딸들에게 굉장히 미안합니다. 아빠 같은 아빠 노릇을 못했다. 그렇다고 친구 같은 아빠는 그것도 못했거든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요, 우리의 자녀들과 관계를 형성할 때요,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관계의 모습이 뭐냐면 여전히 아버지여야 돼요. 여전히 어머니여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그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여전히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나의 부모의 자리를 딱, 그러니까 딸과 아들은 친구처럼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친구처럼 나오는 그 딸아이의 아들의 그걸 받아주면서도 언제나 항상 아버지와 어머니 자리에 가 계셔야 합니다. 그 위치를 놓치면 아이들의 부모 정체성에 상당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은 굉장히 경쟁에 시달립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이미 취직을 해서 직장에 들어가서 사업을 해서 일정 수준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선두 경쟁이에요. 그런데 젊은이들은요, 생존 경쟁입니다. 취직을 해야 되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야 되고 뭔가 만들어야 돼. 생존 경쟁이에요. 그러니 기성세대에서 보기에는 아유 나 다 겪었어 그거 이렇게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그 세대들 아이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 그들이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친구는 많으니까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아버지. 그래서 내 친구 같은 아버지지만 언제든지 나는 저 어깨에 기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양으로 서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5번째요. 절대로 자녀들하고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어떤 조건을 걸고 거래하려고 하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 거래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는요, 거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요새는 너무 마음 아픈 게 요새 재산 분쟁이 하도 많으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뭐 어쩐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 가정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 머릿속에 거래를 심어 놓잖아요. 그리고 무언가 분명하게 도장 찍는 걸 가르쳐 놓으면은요, 그 가족끼리 그 아이가 굉장히 영악하게 자랍니다. 제가 옛날에 좀 젊었을 때 그런 거 봤거든요. 교차로에서 차가 지나가다 어린애가 탁 치였어요. 그 우리가 아는 어린애는 그냥 앙 하고 울어야 되는 거야, 그 자리에서 아프다고. 근데 걔가 탁 일어서 발딱 일어나더니 엄마 손을 잡더니 엄마 저 차 번호. 나는 그 얘기를 듣고요, 그것도 제가 선생인데 학교에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저 어린 녀석이 차 번호 적으라고 엄마 보고 소리를 지르냐? 그만큼 우리가 아이들에게 경제관념이라는 이름하에 거래를 가르쳤어요. 집에서조차 네가 이렇게 하면 줄게.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경제 교육시키는 것과 제법 커서 자식들하고 어떤 이런 거래가 형성되면은요, 그 자녀들에게 참 불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적어도 가족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내놓을 수 있고 던져 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이 시부모 시자 들어가는, 왜 형제끼리 굉장히 우애가 좋았다가 며느리가 들어오고 둘째 며느리 들어오면서 형제들이 갈라지는 줄 압니까? 거래 문화가 형성돼서 그래요. 근데 이게 시자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죠.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 저한테 멀쩡하실 때 고백하신 거예요. 나오고 있을 때 다 며느리 참 좋다. 그런데요, 말씀드렸잖아요, 딱 보면 밉대요. 그냥 혼자 생각하면 좋은 며느리 저한테 얘기할 때도 그렇게 해놓고 얼굴 딱 보면 밉대요. 어떻게 자기가 할 수가 없대요. 그건 말입니다, 여기 대부분의 며느리 둔 어머니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그 제가 자꾸 농담으로 잘 그러잖아요. 너무 아들 이뻐하지 말라고. 오늘 여우 같은 것이 채가고 나면 속상해 못 산다고. 정말 저거는 영원히 내 품에 있을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여우 같은 것이 와고 탁 채가면서요, 자기한테 전화도 자주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래 우리 아들 좋다고 해서 결혼했으니 이쁘지. 그리고 이쁘게 생각하다 보면 밉다니까요. 보면 밉다니까요. 그 신앙과 상관이 없대요. 혼자 계실 때는 많이 저 위에서 며느리를 기도하세요. 근데 보면 밉대요. 그리고 누가 내 며느리 칭찬하면 싫대요. 이런 것들을 보면 말입니다,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이렇게 되면 거래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가족관계가 형성될 때 가족관계는 철저히 편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편끼리는 거래가 없어요. 1차적으로 편은요, 아내와 남편이에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요, 이 편은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 문제를 안 따져요. 같은 편끼리는요, 상대방 앞에서 옳고 그름을 안 따져요. 우리한테 앞에 놓고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우리 아들이 밖에 나와서 누가 싸웠을 때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 내 아들이 잘못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야 임마 네가 잘못했어 그러고 야단치는 아빠는 안 됩니다. 일단은요, 그 자리에서는 아들을 커버하고 들어와서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할지라도 그 앞에 내 아이의 상대 앞에서 내 아이를 망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 와이프가 우리 어머니한테 막 당하고 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잘못했어요. 그럼 우리 남편들 어떻게 합니까? 여보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어머니 앞에서 아내를 나무랍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엄마 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어머니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이 얘기했다가 여러 번 요거도 먹었거든요. 저는 어버이날 특강 때 가서만 이런 얘기합니다. 아들아,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낫다.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부부는 무촌이야. 엄마 아들은 일촌이지만 엄마 아들은 일촌이다. 부부는 무촌이요. 촌수가 없다니까요. 돌아서면 남인데 내가 아무리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해본들 어머니가 날 버리겠소? 그냥 나중에 조용히 가서 엄마 앞에 무릎 꿇고 엄마 잘못했어 그러면 그 엄마가 나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근데 무촌 사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유 불문하고 우리 누나하고 싸우든지 동생하고 싸우든지 엄마하고 싸우든지 아버지하고 싸우든지 이웃 우리 촌수들끼리 싸우더라도 언제나 남편은 아내의 배우가 되고 동조자가 되고 같은 편이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하고도 같은 편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가족은 공동체의 동질의식의 편의 개념으로 가야지 가족 안에서 딜의 개념이 나오면은요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공동체도요 편의 개념으로 가야 해요. 우리 일산 그리스도의 교회라고는 이 한 편이요. 한 편 먹는 거죠. 잘못하잖아요. 그럼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러면 안 돼. 그러나 바깥으로 나갈 때 그건 내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조용히 불러서 안 돼. 당신이 틀렸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갔을 때는 잘하는 사람. 왜냐하면 내 편이니까. 그게 편이에요. 편은 절대로 상대방 앞에서 같은 편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들어와서는 1대1로는 왜 밝히고 정리해야 되니까. 우리 가족이요. 바깥에 나가서 우리 4명 가족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내 딸이 내 아들이 얻어맞고 오거나 다쳐서 온다. 거기는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맞았다, 당했다.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들의 젊은이들을 대할, 특히 우리 혈족이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젊은이들을 대할 때요, 어떤 것도 거래의 형식으로 아이들을 대하면 안 됩니다. 6번째, 죄책감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과거 희생에 대하여 단정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실수를 많이 해요. 젊은이들은, 그런데 젊은이들의 실수는요 절대로 허물이 아닙니다. 그건 무관의 제왕입니다. 왕은 무죄예요. 왕은 흠결이 없는 겁니다. 왕은 무취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요 무관의 제왕이에요. 왕관이 없는 왕들이에요. 젊은이들이 실수합니다. 젊은이 잘못합니다. 그들의 특권입니다. 젊은이들이 잘못해봐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니 20대, 10대, 20대가 사고치고 잘못해봐야 큰 거 없어요. 그러나 40대, 50대가 잘못하면 일이 크다니까. 그런데 40대, 50대 되고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이 없다니까. 이게 40, 50대 돼갖고 뭔 잘못을 저지르면 그걸 해결하려고 자기 변명에 바빠요.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변명에는 바쁘더라도 그게 마음이 약해서 죄책감으로 남는다니까요. 근데 어른들이 그걸 이용해. 너 또 그런다.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너 또 그런다. 집 애들한테 너 또 그런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터잡아서 너 또 그래.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우리 앞에서 의기소침해지고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아예 안 해버리거나 아주 소극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성숙된 아이들은 밖에서 쓸 데가 없어요. 그리고 과거와 과감하게 단절해 줘야 합니다. 걔가 과거에 큰 잘못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네 집애가 말이야 이랬대. 그게 말이 계속 안 들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입에서 탁 나가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다 안다고 보면 됩니다. 천하의 비밀은 존재. 딱 아무리 골방에서 오죽하면 벽에도 귀가 있다 그랬어요. 골방에서 둘이 산 얘기도 이미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고 보면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귀가 밝은데요. 어른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금방 압니다.
세상에는 이미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더 이상 내 말이 아닙니다. 모두의 말이니까. 그게 안 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바보지요. 우리 젊은이들은요, 그게 대해서 감각적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른들이요, 과감하게 그들의 과거를 잘라줘야 합니다. 그리고 덮어줘야 합니다. 젊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여전히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 80 되신 우리 어르신들 계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야 뭐 힘이 있나, 내가 돈이 있어, 힘이 있어, 내 자식들한테 부담만 돼서 빨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나이 60이 넘었잖아요. 우리 어머니 요양원에 계세요. 코로나 때문에 자주 뵙지도 못해요. 그런데 내게는 엄마가 있어요. 저희들이 저희 나이에 문상 가면은 그 문상장에서 웃음 반, 슬픈 표정 반으로 한 얘기 뭡니까? 아유, 자네 진짜 이제 고아됐네. 60에 고아됩니다. 어머니 돌인지 고아됐네. 제가 재작년 설교 때 그 말씀 드렸죠. 저희들이요, 고등학교 동창회 나가잖아요. 맨 먼저 악수하면서 묻는 게 어른 계시냐예요. 지금 내 나이 어른들이 다 80 이상인데 계셔봐야 무슨 일.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김길정 원사님, 우리 전한주 집사가요, 밖에 나가면 엄마 자랑 엄청 할 겁니다. 우리 엄마 살아계신다고. 지금 김정 원사님 그럴 겁니다. 내가 돈이 있어, 뭐 내 아들한테 뭐 내 며느리한테 뭔 힘이 될 건데. 근데요, 그 아들은 밖에 나가서 우리 어머니 살아계신다고 자랑한다니까요. 우리 어머니 건강하시다고. 그리고 전한 집사 일하다 힘들면 엄마 생각을 해요. 저도 힘들면 엄마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엄마가 내게 아무런 도움을 못 줘요. 그래도 자식들에게는 영원히 기댈 때가 엄마입니다. 아버지예요. 그러니 아무리 능력이 없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살아계시는 그 자체로 자식에게는 그 자식이 나이가 들었으면 들을수록 더 내 나이 70, 제가 집으로 갔다가 70 노인네를 만났는데, 그 노인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여쭈니까 90세가 넘은 70세 노인네가 90 노인을 모시고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70 노인이 밖에 나와서 자기 친구들한테 우리 90 넘은 어머니 자랑한다니까요. 예, 사람만 계십시오. 그냥 병상에 누워 있어도 아들들은 밖에 나가서 엄마 살아계시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니 돈 없으셔도 괜찮아요. 건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누워 계셔도 괜찮아요. 정말 인생을 산 자녀일수록 40대는요, 엄마가 아플까 봐 겁이 나요. 왜냐하면 내가 막 일해야 되는데 그 엄마가 내게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50이 넘고 60대잖아요. 그냥 엄마 아빠가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니 뭐 내 자식, 내가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그러지 마세요. 모든 자녀들은, 나이 든 자녀들은 실력 있건 능력 있건 건강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부모가 살아계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병이 오래 걸려 있으면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그러지, 아닙니다. 짐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아들이 병상에 누워있는 엄마를 보고 짐이 된다고 겉으로는 투정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에서는요, 우리 엄마 살아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 내 자식에 대해서, 그래,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너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마. 우리 권사님도 아멘 하셔요? 아멘 하셔요? 네. 우리 어르신들요, 든든하게 버팀목이 돼. 그래, 내 아들이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고 하니 하나님 부르실 그때까지 내가 든든히 버텨주마. 그렇게 하면요, 자식들은 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합니다. 결론적으로요, 이 7가지 주제의 총괄 속에 숨어 있는 것은, 부모는 자식의 큰 배경이 돼서요, 이제 어린 자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20대가 넘어서 장년생 자녀들에 대해서는요, 그들의 큰 믿음의
그 언덕, 비빌 언덕이 돼서요. 그래, 내가 이 일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기도하고 계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지금 그래도 기도하고 계셔. 내가 힘들면 돌아갈 때가 있어. 내가 어렵고 내가 아프면 갈 때가 있어. 그 정도의 믿음과 확신만 주면은요, 우리 젊은 친구들 잘 해냅니다. 공부 못해도 괜찮다고요. 얼굴 못생겨도 괜찮아요. 재주가 없어도 괜찮아요. 부모만 뒤에 딱 버티고 있어주면요, 자기 잘 놀아요. 왜? 놀이터가 든든하거든요. 잘 놀아요. 근데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 부모가 부모다울 때 자식들이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를 바라지 말고 부모다워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엄마 아빠가 존경스럽게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못될 때 나도 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자식들이 나를 이게 이상하게 점점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약해져요. 제가 50대 때는 이런 생각 안 했거든요. 감히 어디 지들이 아버지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얘들아 제발 좀 잘 봐주라,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나이 든 탓이 아니라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해서 이제 오늘이 어린이날이잖아요. 여러분이 다 어린이가 되셔서요, 지금의 여러분의 어머니들에게 내 어머니가 살아계심 그 자체로 행복하고요. 이제 5월 8일 어버이날이 오잖아요. 그 어버이날에 내가 좋은 어버이가 되고, 또 우리 엄마 아빠의 족이, 그렇게 해서 5월달 전체가 그래, 내가 참 멋있는 아빠가 되고 멋있는 엄마가 되겠다. 참 내가 귀한 자녀가 되고 귀한 딸이 되겠다. 어떤 경우에도 내 자녀를 노하게 하지 않겠다. 내 자녀가 쓰러지지 않게 하겠다. 자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